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계법규라는 과목을 가지고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를 또 아시는 분도 아실 거지만 또 생소하게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이 강의 자체는요, 강의 경력은 한 30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계법규를 가지고 한 건 한 20년 가까이 되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공법, 제일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여기 노량진에 오면은요, 옛날에 부동산 공법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한 10몇 년 했는데, 그때 인연으로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이 동네에 많아요. 예, 그래서 공법 강의도 듣고 나중에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또 새롭게 10몇 년 만에 다시 관계법규 과목을 가지고 만난 거죠. 예, 아무튼요,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가 2차 과목의 관계법규인데, 그 관계법규 성질이 법규가 자주 바뀌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법규 과목을 부동산 공법도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거를 만점을 받겠다고 절대 만점 못 받습니다. 왜냐면은 책에 없는 거를 구숙진들 막 내버려요. 예,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막 요번에 저도 부동산 공법 요 시험에 나온 거 봤는데, 터무니없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관계법규는 올해가 좀 쉬웠거든요. 쉬웠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상대평가. 예, 이 주택관리사도 공인중개사처럼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여러분들 운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렵게 하니까 벌써부터 뭐 어렵다니까 아이고 어떻게 공부하지? 예. 근데 내가 어려우면 뭐예요? 상대방도 똑같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지, 뭐 인생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도전이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뭐든지 도전입니다. 예, 도전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걱정하는 사이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됩니다, 공부를. 자, 일단은 우리가 관계법규가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박사 났잖아요. 이 좋은, 앞으로 더 대박 터질 거다. 어, 13개 법률입니다. 예, 법률이 13개 법률인데, 이 13개 법률이, 제일 이제 우리가 편제를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이제 주택법 나오죠. 주택법 나오죠. 뭐 저것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편제를 보세요. 보시면은 제가, 이 책에 차례해가지고 보면은 주택법이 나오죠. 주택법이 8문제가 나옵니다. 1번에 8문제. 여기서 갈로 넣고요. 8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3문제가 주관식입니다. 근데 주관식이라는 거는 이제 갈로 써넣기 문제인데, 이 갈로 써넣기 문제는 이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갈로가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채점 기준이 다 좀 다른데, 아무튼 이제 8문제 중에서 3문제가 주관식, 두 번째가 공동주택관리법.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 시험의 출제 부분은 똑같고, 세 번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죠. 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기가 2문제인데 한 문제가 예, 주관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4번째가 공공주택특별법.
예. 여기 이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주관식. 다섯 번째 여러분들 보면은 건축법 나오죠. 건축법. 건축법이 이제 7문제인데 3문제가 주관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 그래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거는 이제 2문제인데 대개 한 문제가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죠. 7번째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한 문제. 요거는 이제 주관식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객관식 다.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내기는 좀 너무나 법률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문제 나오는데 대개 객관식 나와요. 8번째가 한 장 넘겨보시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법이라 그래요. 그냥 줄여가지고 시설물법. 2문제 중에 한 문제. 자, 9번째가 소방 기본법이죠. 소방기본 소기법. 한 문제. 그 다음 10번째가 소방시설의 설치,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요게 소시법이라고 그래요. 소방시설법. 2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역시 주관식. 자, 11번째가 뭐든가요? 전기사업법이죠. 전기사업법인데 여기가 2문제 한 문제 주관식. 12번째가 성강기죠. 성강기 안전관리법. 역시 이제 2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주관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여기가 이제 2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우리가 주관식 나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40문제죠. 여기서 16문제가 약 40%. 여기 이제 주관식. 그러면 객관식은 60%가 나오죠. 60대 40, 6대 4 비율입니다. 그래갖고 우리 시험이 그냥 공부할 때 객관식은 어떤 식으로든지 막 이렇게 맞출 수는 있잖아. 그죠? 근데 주관식은 멍해가지고 상식으로 막 쓸 수가 있어요. 뭐 법률 용어로 써야 되는데 상식으로. 또 어떤 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갈로 속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써놓는 문제였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실무에 아주 능한 분이에요. 입주자 대표를 되게 뭐라고 불러요? 입대의라 그러죠. 줄여서. 입대의를 쓰신 거예요. 입대의를. 무조건 틀립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빨리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여러분들 오늘 대면, 첫 대면인데, 주택법 8문제 중에서 이제 제가, 편제를 총설해서 이제 그 주택의 의의가 나옵니다. 그죠? 제가 특징이, 필기를 많이 하진 않는데, 그 옛날에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필기를 좀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필기 안 하고 밑줄 쫙 하는데, 저는 어쩐지 밑줄만 쫙 해가지고는 밑줄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필기를 조금 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거냐면 메모죠. 필기가 아니고 메모인데 이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할 때 그런 비교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혼돈되거든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거였는데 아니 이거 뭐 또 다른 게 나오네? 또 공부했는데 또 다른 게 나오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다르다는 걸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 그랬으면은 이렇게 당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하실 때 보면. 그래서 필기를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 흐름, 체계도 그런 거는 약간의 어떤 필기가 필요한데 다행히 이 책이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왼쪽에 여백이 좀 있죠. 여백이 있을 때만 밑에가 여백이 있다든지 있을 때만 그 밑에 여백이 아주 충분할 때만 필기를 좀 하세요. 근데 만약에 책에다 하시면 좋은데 뭐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어떤 부분이냐면요. 책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필기를 할 때 이쪽이 시작하거든요. 이쪽에. 여기서부터 하겠지. 여기서부터 조금 하는데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에 다 써요. 이게 또 모자라는 거야. 그럼 이쪽에 가요. 이게 모자라면 어디로 가요, 또? 엉망이 돼버립니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될 수 있으면은 그 이면지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책에다가 쓰지 말고 메모를 해놓다가 꼭 필요한 것만 오른쪽에 정서를 해서 조금만 적어 놓으세요. 많이 필요 없고. 예. 자, 오늘 바로 강의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 자, 여러분들 이제 주택법인데, 주택법에서는 이제 우리 8문제 중에서 3문제 주간씩 나온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주택에서는 먼저 뭐가 나오냐? 주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주택을 구별할 때 크게 나누면은 2개 나누죠. 단독도 있고 뭡니까? 공동주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가 먼저 공부하셨죠? 실무 수업 했습니까? 관리 실무? 안 했어요? 아, 다행이네. 관리 실무하고 또 이게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두 번째인 거 이거. 두 번째. 거의가 우리 이거 100%다 실무에서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복적인 거야. 무슨 말이냐? 아니, 법규에서 했는데 실무에서 똑같은 내용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대장이 할 일이 있고 소장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8문제 나오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뭐 실무에 다 할 거니까 그때 실무 시간에 맡기고 뭐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책이 970페이지 정도 돼요. 960페이지. 왜 이렇게 분량이 많이 늘어났냐면요. 법률이 많이 개정이 돼요. 그럼 개정이 되면 주로 추가되거든요. 추가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책이 양이 좀 불어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좀, 공부할 때 어떤 거는 지도, 감독, 벌칙 다 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이 정도,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중요한 것만 발췌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필기할 필요는 없고, 단독의 주택법에서 단독은 3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이 있죠. 공동에도 3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에 보면은 단독 주택 중에서 뭐가 있던가요? 공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숙사가 있었죠? 그거는 건축법상의 개념이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중하고 다가구하고 구별을 할 때, 다중과 다가구 구별은, 일단, 다중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 층이죠? 3개 층 이하입니다. 자,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바닥 면적의 합계, 앞으로 이제 강의할 때 바닥 면적의 합계를 그냥 바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여가지고. 예? 예, 그러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합이라고 해도 이제 알아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냐? 다중은 660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330이었잖아요. 여기에 66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고, 다가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중하고 다가구 구별을 어떤 층수라든지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한다? 취사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 요거는 취사시설이 없는 형태입니다. 예. 취사시설이 없다. 근데 밑에는 독립된 주거생활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사시설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몇 개 층? 5개 층 이상이죠. 5개 층 이상. 근데 연립과 다세대도 보면요. 주택으로서는 층수는 다 같이 4개 층 이하입니다. 다 같이 몇 개 층 이하죠? 4개 층 이하.
근데 연립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합이 660제곱미터 뭐죠? 660을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예요. 초과. 근데 다세대는 660의 이하가 됩니다. 이하.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옛날에는 제가 기억할 때 이렇게 했죠. 연립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아파트는 막 이렇게 막 뭐 20평 살다 보면 30평 가고 싶고 30평에 40평 옮기고 싶고 그렇죠. 예. 근데 연립은 조금 그 넓기 때문에 초연하게 살아요. 초연하게. 이렇게. 초연하게 산다. 예. 660은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초가 이하잖아요. 요게 이제 관점이죠. 이게 초연이다. 초연이다. 요렇게 기억하는데 되게 제가 살아보니까 연초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예, 사람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연초에 다이. 연초에는 다이를 많이 하더라. 요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연초에는 다이를 한다. 연립주택은 초가, 다세대 주택은 이하, 다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준주택 있죠. 준주택. 일단 준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이미 주택은 여기 설명했잖아. 주택하면 몇 개예요?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6개밖에 없어요. 그럼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겁니다. 주택에 준한다 하려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상식을 버리고 오시라 그랬죠. 주택이 준한다. 물론 준자가 있으니까 준한 그런 자기 상식으로 준한다 하지만은 주택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주택이 준하는 게 아니야. 자, 주택이 아닌 시설입니다. 아닌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시설이 뭐냐? 예? 오다가 제가 오다가 했잖아요. 오다가 화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막 오고 막 짜증나죠.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그죠? 노기를 띈다.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노기를 띈다 그런 말 하죠. 오다가 노기를 띠는 거죠. 오다가. 왜? 준주택도 내가 해야 돼? 에? 준주택도 공부를 해야 돼? 오다가 노기를 띠는 겁니다. 오피스텔. 다중 생활시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노인복지주택, 기숙사입니다. 아, 선생님. 기숙사는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이었잖아요. 그러나 주택법에는 뭐다? 기숙사가 준주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다가 노기를 띈다 했는데 요즘 시험에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암기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은 오다가 노기를 띄는 건 똑같은데 이 다중생활시설을 뭐로 고쳐가지고 냈냐면은 다중, 이용, 건축물 이렇게 냅니다. 요거를 틀린 걸 골라라. 그러면 다중, 이용 건축물. 여러분들 이 다중 이용 건물은요, 바닥 면적이 5천이 넘는 일정한 용도 건물이고 또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법에서 나오는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법에서 나오죠? 이게 다른 법률에서는 이 건축물을 만나볼 수가 없고 오로지 건축법에서만 볼 수 있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다중이용 건물. 그럼 다중생활시설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은 언니 다중생활시설이 뭐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 바로 선뜻 안 나오죠, 답이 선뜻 안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전문가입니다. 예? 옛날에 여러분들 고시원 있었죠? 고시원. 예, 이게 구고시원이에요. 옛날에 고시원 있죠? 고시원 형태의 건물. 이걸 다중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뭐다? 전문가다. 그냥 아니에요. 전문가입니다. 예,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도 많이 알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알아가 뭐 할 건데? 많이 아는 거는 그냥 박사고 그 부분에 잘하는 박사고요. 전문가라는 거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한 문제라도 이게 포인트가 정확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 정확해야 됩니다. 예. 오다가 노기를 띈다. 그래 뭘 띈다고? 오기, 노기? 예. 그러면 뭐 가만 있어봐.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이 노자를 또 노유자 시설로 살짝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 함정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하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예. 그 이야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데 아이고 저런 식으로 진도 나가지고는 언제 이 두꺼운 책을 다 하냐? 다 됩니다. 다 된다고 걱정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공부의 양. 그거만 하면 돼. 뭘 욕심부려요. 자,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많을 거지만 넘어갑니다. 국민주택 26페이지. 저는 아니요. 저는 마스크를 끼도 정확합니다. 정확히 연습을 했어요, 제가. 예. 왜 그래? 제가 이 발음이요, 조금 특이해요. 예. 제가 정확하다기보다는 이 톤 자체가 좀 특이한 톤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톤 자체가. 예? 없어요. 지금 제가 마스크 끼고 생활한 지가 있잖아요. 벌써 1년 반이 지금 마스크만 끼고 강의를 하고 있잖아? 당연합니다. 마스크 벗으면 오히려, 원래 있잖아요. 제가 마스크 끼고는 더 자신감이 생긴 거야. 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요, 이게 주름도 생기고 그러잖아.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이게. 마스크가. 그러고 보면은 눈이 있잖아요. 저는 어느 날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게 마스크를 끼니까 연령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 예뻐. 다 예뻐. 여성들 30대, 40대, 50대.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마스크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이 좀 들고 있는 분들은요, 자신감을 가지고. 왜? 쭈글쭈글한 거, 늙은 거, 모습 보여주면 뭐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국민주택. 26페이지 보면요, 물론 동영상 촬영하니까,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막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얼굴 보고 무슨 강의 듣습니까? 내용을 들어야지, 알맹이,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단지 목소리 마스크를 끼는 거하고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는 그 차이를 톤으로서 극복하겠다, 톤. 국민주택은요, 국민주택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국가, 지자체, 주공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민주택이고, 재정과 국가,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주택. 요거는 국민주택을 누가 물어보면요, 국민주택 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국민주택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국지주지가, 요거는 건설하면 돼요. 건설하는 주택이고, 또 하나는 기금, 재정과 국가나 지자체 재정과 기금을 가지고, 요거는 건설도 하고 뭐예요? 개량을 하죠, 또. 설마 또 그런 식으로 시험을 내지는 않겠지만, 요거는 뭐밖에 없는데, 건설밖에 없는데, 요거는 뭐도 있고요? 건설도 있고, 개량이 있습니다. 개량이 있어요, 또. 그죠? 그러면서 요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85, 국민주택 규모예요, 이게.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의 규모의 주택이 돼야 되는데, 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뭐냐면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근데 단서가 있죠? 수도권과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이죠. 여기만 얼마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험에 이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는 얼마인가? 100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 개념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임대주택은 두 가지가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간에서 나오는 민간 임대도 있고 공공 임대도 있습니다. 그 밑에 8번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8번에 나오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는 빌리고 부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부라는 것은 조건을 말해요. 조건. 그래서 항상 뭐를 조건으로 분양하는 거예요? 토지를 빌리는 조건으로 이렇게 주택을 분양받는다. 주택은 분양받겠죠. 토지를 빌리는 조건이에요. 최근에 가장 이제 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개념이 최근에 이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빌리는 거니까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토지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라고 그래요. 시행자 소유입니다. 그러면 주택이라든지,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이 건물하고 필요한 주택과, 아니, 건축물의 소유자, 즉, 주택과 이 분양받는, 이렇게 받는 복리시설.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누가 되냐면은 분양받는 사람이 되겠죠. 수분양자. 분양받는 자가 된다. 그러면은 토지에 대해서는 빌리는 거니까 토지 시행자는 토지 임대료를 내는 거죠, 우리가. 그럼 이 토지 임대료는 원칙이 월납입니다. 매월 내야 된다고, 이거를.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 임대료를 매월 월납을 내기가 힘들죠,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분양받는 주택은 내가 이미 분양받았는데 매월 내가 뭐도 나가야 돼요? 또 임대료가 나가야 됩니다. 토지 임대료가. 그러니까 월납을 내기는 힘들다. 그러면 보증금으로 보증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보증금 미리 걸고 그 금액만큼을 이렇게 걸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나 전환이 가능하지만은 원칙은 뭐다? 매월 내는 월납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토지 임대료를 내는 대신에 여기는 이 토지 부분 있잖아요. 토지 부분은 무슨권이 설정된 걸 본다. 지상권이라고 여러분 민법 시간에 지상권에 설정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는데 요 뒤도 나옵니다만은 토지 임대료는 이미 우리가 내가 내 게 아니잖아요. 토지가 내 게 아니죠. 주택만 분양받으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설정된 거로 간주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반값 아파트 이야기를 들어봤죠?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토지는 내 게 아니지만은 매월 이제 그 임대를 내고 토지 부분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 물건인 지상권이 설정된 거로 간주를 시키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내가 팔고 사고 하는 거는 뭐만 사고 하는 거예요? 주택만 팔고 사고 하는 거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 승계됩니다. 임대료를 별도로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임대료를 네가 주택만 그 승계를 받으면은 따로 임대료를 임대료를 내겠지만 따로 토지 임대차 계약은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요게 이제 특징인 토지 임대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공부할 부분에 9번째 나오는 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죠. 여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이후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건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아파트도 있잖아요. 한 80평, 90평 되잖아요. 그럼 화장실이 몇 개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 4개, 5개 돼요. 4개, 5개 돼요. 화장실이. 80평 이렇게 되면은 4개, 5개 되는데, 그러면 이거 전체를, 전세를 다 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죠. 임대를. 그럼 요거를 될 수 있으면 쪼개가지고, 80평짜리 아파트인데 화장실이 있는 걸 구분해야 되거든. 그럼 화장실이 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방이 이제 뭐, 4개, 5개 될 거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 구분된 공간, 요거 하나가 나오죠? 요걸 구분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구분된 공간. 그럼 이 구분된 공간은요,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택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건설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규모가 큰 겁니다. 근데 얼마 이상이죠? 30세대 이상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도 공동주택은요, 3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적어도 최하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 받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이 뭐냐면 많이 지을 때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도록 돼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구분된 공간에 대해서는 욕실과 부엌과 현관이 있어야 된다. 현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 이름을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공부에, 우리 책에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사람 이름인 욕부현 씨가 나올 거예요. 욕부현 씨. 욕부현 씨.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욕부현 씨예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택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세대 구분형 공동택인데 또 세대를 또 나눈다는 거예요. 왜? 크니까 너무 크니까 조금 잘라가지고 편의상 잘라가지고 임대하면 어떻겠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한 100평 정도 되면요,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요. 조금 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100평 정도 되니까 이거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겠네,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구분된 공간에 대해서는 욕실과 부엌과 현관이 반드시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 구분된 공간은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이 공동택 자체가 구분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구분된 공간, 이거 자체는 구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등기를 좀 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잘랐는데 뭘 또 등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편의상 자른 거죠? 편의상. 요것만 임대를 내기 위해서. 욕실과 부엌과 현관이 반드시 돼요. 욕부현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하나씩 연결문이 있어야 되죠. 또는 경량구조라는 것은 가변 구조. 경량구조에 경계벽이 있어야 됩니다.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거를 또 나중에 또 이거 치울 수도 있죠. 구분 공간을 마련하다가 나중에는 뭐 서로 또 필요하다면 또 합산할 수도 있고. 이게 뭐 옛날에 그 미우새 보면은, 미우새인가? 그 이상민 씨인가? 4분의 1 쓰고 있었잖아요. 4분의 1. 그래서 이 사람 몇 번 가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공간인데 그 부분만 필요해서 내가 전세 살 수 있는 겁니다. 4분의 1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만들어서 항상 나중에 뭐 이렇게 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요거, 세 번째가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공동택의 전체 세대수를 봐라 말이야. 그럼 이 전체 세대수가 만약에 100세대인데, 100세대를 합쳐도 전체가 100인데, 요 100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얼마죠? 전체 세대수가 100인데,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요 세대수가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100에 120으로 하자. 계산이 좋게. 그러면 3, 42. 그죠? 그럼 40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41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숫자가 이 아파트가 만약에 8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80평 아파트가 지금 120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세대 구분형으로 나누는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럼 넘지 아니할 거니까 반대로 하면 뭐예요? 이내죠, 이하. 넘지 않으니까 이하지 뭐. 그죠? 3분의 1 이하가 된다. 그 다음에 요 구분 공간을 보소. 구분 공간. 이 구분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전체 우리가 이 세대 전체의 주거 전용 면적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전체의 또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몇 개 나오죠? 4개 나오는 거죠. 예. 요거를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조금 귀찮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암기를 다 할 거다 하면 안 돼.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나중에 이게 제조를 한 2번, 3번 할 거거든. 우리가 2번, 3번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은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가 다 만족이 다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는 이 4개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만족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럼 책을 가지고 잠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책을 가지고 한번 보죠. 28페이지 제후에 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이 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그래서 욕부현시. 두 번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과 경량구조를 경계벽을 설치할 것. 세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네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이 있죠. 또 3번은 뭐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수를 말하는 거고 4번은 구분된 공간이 전체 면적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예, 이 주거 전용의 면적의 또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그렇지. 이 3분의 1이 나오겠죠. 요 갈로 2개 넣고 막 요런 거 이제 욕부 현관 이렇게 갈로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선 넣는 문제. 저는 이제 제가 출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내요. 2개 가지고는 상대평가 할 때는요. 2개 가지고는 이제 좀 약해 뭔가. 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공부를 하는 거 표시해야 되잖아. 그럼 한 3개를 딱 집어요. 갈로를. 3개 다 맞아 2.5점.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부분 점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3개 중에서 1개 맞으면 1.5 그죠? 그다음에 2개 맞으면 뭐 1.5, 3개 맞으면 2.5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점수가 부분 점수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이 있고, 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이번에는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수다. 그러면은 행위 허가나 신고는 규모가 적은 거죠, 이제. 확실히 적죠? 왜? 적어 놓았어요. 3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은 훨씬 적잖아요. 그죠? 예. 구분된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몇 세대 이하다? 2세대 이하다. 그거는 해놓고요. 요거는 체크만 해놓을게요. 자, 두 번째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별도의 욕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욕부현인데, 그죠?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하는 게 아닌 두 번째가 행위 허가나
신고, 신고를 해서 하는 공동주택이 있단 말이죠. 요거는 이 구분된 공간이 해봤자 합해가지고 기존의 세대수 합해가지고 2세대 이하단 말이야. 그 나눠봤자 그 하나의 세대가 나오면 그 세대에 나눠봤자 뭡니까? 2개밖에 못 나눈 거예요. 2개밖에. 그래서 합해가지고 이렇게 2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고,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자, 두 번째는요, 요 공간이 이제는 구분된 공간이 되죠. 자, 구분된 공간은 욕실과 부엌과 구분 출입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는 욕부현이라 했잖아요. 욕부현, 그죠? 공부 좀 하신 분, 좀 센스가 있는 분이 있어. 항상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출제자가 된다면은 뭐를 갖다가 낼까? 요거. 딱 그렇게 생각하면은, 구분 출입문 요거 내겠네. 이쪽에는 욕실과 부엌과 현관인데 여기는 구분 출입문이잖아. 자, 보세요. 현관인데 크니까 현관도 마련하잖아. 크니까 현관도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2개밖에 안 되는데 쪽 잡다만 작은데 현관까지 뭐 필요 있습니까? 현관이 나누는 것도 좀 복잡한데, 그래서 면적이 안 노는 거예요. 2개니까 면적이 안 노니까 구분 출입문으로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출입문만 반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부현씨 동생이 누구라고요? 욕부구. 제발 욕부현 동생이 욕부구입니다. 욕부구씨 부구씨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분 출입문, 욕부현, 욕부구. 제일 중요한 게 요거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자, 세대수인데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요거 구분했잖아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뭐라고 됐습니까? 전체의 얼마? 전체는 10분의 1 넘지 말아야 되죠. 그럼 전체의 10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되니까 이하가 되잖아요. 동은 3분의 1이죠. 동의 3분의 1. 넘지 말죠?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나오겠나요? 10분의 1, 3분의 1이 나오겠죠. 그게 여러분들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요, 그 공인중개사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 넘었어요. 용산에서 하고 있는데. 15년 넘었어요. 용산에서 하고 있는데 부부랑 같이 합니다. 다 자격증 있고요. 저도 이제 늦게 자격증 땄어요. 25회 때. 한 7년 전에, 7, 8년 전에 땄어요, 제가. 근데 동차로 1, 2차. 공부하는 입장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막 자랑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민법, 괴로운, 을방 죽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안 죽을 만큼 했어, 진짜. 시간이 안 되잖아요. 강의하면서도 공부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을 강의를 했던 게 도움이 되는 거지. 공법만큼 내가 자신있게 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걱정이 없죠. 슬슬 또 민법도 법대 다니면서 슬슬 본 게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로서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죠? 네 번째가?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되죠. 안전 기준. 그러니까 소방, 화재, 이런 구조, 이런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안전 기준에 적합하면 돼요. 소방이든 구조 안전이든, 이런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4가지가 또 뭐요? 모두 충족했을 때 이거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봐요. 올해 시험에. 체크해 놓으세요. 별표 3개. 선생님이 이제 이게 좀 찍기를 잘해요. 옛날부터 약간 찍기를 잘하는데,
소름, 진짜. 제가 책을 쓰면서 강의를 했던 게 60분 플러스 방화벽이라는 게 있어요. 방화문의 종류 중에서 이거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영상 다 찍어 놔야겠다니까? 학생들한테 출제자님 요거 내지 마세요. 제가 지금 화낼 겁니다. 이랬거든요. 딱 출제자가 이번에 시험 내버렸어요. 60분 방화문 딱 시험 냈어요. 60분 플러스 방화문. 방화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그 다음에 그냥 30분 방화문 이렇게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모든 책에서 언급을 안 해놨더라고. 이해됐어요? 제가 책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유일하게. 예. 강의할 때 이야기했고, 그게 시험이 낸 거예요. 이게 이 출제자의 어떤 경력만큼 저도 이제는 이 짬밥이라나? 예, 그런 이제 경력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번에 또 요거 또 좀 치겠네. 딱 그대로 장난치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만 따라오면은, 예, 고독점은 아니지만은 실패는 안 봐요. 예. 그 다음에, 시간. 자,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 밑에. 예. 제가 그랬죠. 이렇게 천천히 가고 뭐 해도 언제 다 합니까? 한다니까, 다. 걱정 마세요. 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드디어, 예, 도시형 생활주택. 어떤 분이, 선생님, 도시형 생활주택은 농촌형 없습니까? 하는데,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4가지가 모두 충족돼요. 4가지가. 자, 첫 번째는 무슨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그 다음에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고, 무슨 규모? 국민주택의 규모로서. 마지막으로 무슨 주택이다? 공동주택입니다. 이 4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선생님,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예요? 이야기했잖아. 도시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공동주택인 게 도시형입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기 첫 번째가 의라 말이에요. 뜻이라 말이죠. 두 번째가 유형입니다. 유형이 뭐죠? 종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원룸형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 종류 3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원룸형 주택이 뭐예요? 방 1개짜리, 방 1개짜리가 원룸형입니다. 방이 하나니까 원룸형이지. 방이 2개였던 투룸이죠. 그 다음에 단지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을 요렇게 갖다 붙여보세요. 다세대인데 뭐로 짓는다는 거죠? 단지형으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연립주택인데 이거를 그냥 나홀로 주택으로 짓는 게 아니고 단지로 짓는다. 그럼 단지로 짓는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동을 한 개만 짓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짓는 게 단지형입니다. 단지형으로 짓는다는 거는. 그러면 단지형은, 원룸형은요. 자, 이거를 공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으로 그랬으니까 방 1개짜리를 아파트 형식으로 지을 수도 있고, 또요. 연립으로 지을 수도 있고, 또요. 예. 다세대 주택의 형식으로도 예,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항상 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나 연립도 마찬가지. 다세대 연립을 단지형으로 짓는 거잖아요. 요거 2개는 원래 4개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4층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은 여기는 또 주택법인데 이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은요, 심의를 거치면은 요거는 5개층까지 가능하다. 5개층까지. 뭐가? 건축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5개층까지 건축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은 특징이지만 이 원룸형 주택의 특징 중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이 얼마다? 5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도 있겠지만 요거 두 개가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형을 보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같은 시설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예, 건축 제한이 어떤 거냐면은 같은 건물 안에 이쪽은 도시형을 지었어. 그럼 여기는 도시형이 아닌 시설입니다. 그 밖에 주택이지, 그러니까. 그 밖에 주택이라 합시다. 그러면 도시형과 그 밖의 주택은 같은 건물 안에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까? 건축 제한이라 그랬잖아요. 제한. 지을 수 없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도시형하고 그 밖의 주택은 같은 건물 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같은 도시형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만약에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다른 뭐 그 밖의 주택이다. 아니, 원룸형이다. 원룸형. 그럼 한쪽은 원룸형으로 짓고 한쪽은 단지형으로 짓는다. 요것도 안 됩니다. 요것도 같은 건물 안에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원룸형은 지하층이 안 돼요. 여기 지하철 설치 못 합니다. 근데 연립이나 다세대는 지하층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기준이 요 밑에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요 밑에는 그러면 얘는 지금 할 수 있다. 얘는 못 한다. 그럼 밑에 지하는 뭘 해라는 이야기죠? 아예 설치를 못 합니다.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안 되는데 밑에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단지형 연립 또는 다세대 어느 거 하나 하고 원룸형은 같은 건물 안에 설치를 못하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우리 법률로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원룸형은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는데 얘들은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할 수 있죠. 단지형은. 그럼 밑에는 기준이 없어지니까는 애매하단 말이야. 아예 설치를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야. 이거는 설치를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건축 제한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 제한에 대한 예외가 있다. 첫 번째 예외는요, 원룸형 있잖아요. 만약에 밑에 원룸형으로 짓는데 원룸형을 짓고 위에가 요 위에가 만약에 그 밖의 주택이다. 근데 그 밖의 주택인데 여기에 85제곱미터 초가 되는 거예요. 초가 주택인데 요거를 한 세대까지는 원룸형하고는 요거는 가능해요. 그럼 왜 가능할까요? 주인 세대가 관리를 해야 돼요. 주인 세대가 위에 살죠. 그 위에 사는데 한 세대 정도는 자기가 살면서 원룸형을 관리를 해야 된다. 원룸형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한 세대는 가능해요. 그런데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를 조금 확장. 이 기준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준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죠. 준주거지역이라는 거는 이제 주거 기능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고 공업 기능도 있고 다양한 거. 그러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인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보세요. 역시 무슨 주택이 들어가요?
원룸형이 들어갑니다. 원룸형은 예외가 있어, 그죠? 방 한 개짜리 원룸형을 갖다가 짓는단 말이죠. 근데 위에는 그 밖의 주택, 즉, 그 밖의 주택이 다 가능해요. 그 밖의 주택이 가능하다. 즉, 85초가 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그 밖의 주택이라는 거는 85제곱미터 초가 되는 주택이에요. 요게 다 가능하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은, 요거는 무슨 세대가 붙지만, 한 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어? 여기. 한 세대밖에 없죠? 그러는데 여기는 뭐가 빠져 있다, 지금? 한 세대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뭐 일반 그 밖의 주택을 뭐 한 세대 말고 두 세대, 세 세대, 뭐 다섯 세대 짓고 그 밑에 밑에 원룸형으로 짓고 요거는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안 돼도 진돈 나가야 되거든요. 안 돼도. 자, 그러면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좀 해놓고 29페이지 중간까지 해놓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